안녕하세요 해밀리 여러분,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9년 8월 23일 비트코인입니다. 암호화폐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들어가기 전에 주의사항 먼저 보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저는 어떠한 단톡방, 텔레그램, 플러스 친구도 운영하지 않습니다. H채널 이름은 유튜브 안에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칭 사기에 항상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순서로 들어가서 먼저 이제 이상민님 어제 의견 주신 차트고, 먼저 비트코인 차트, 그리고 알트코인은 이더리움 클래식, BSV, 비트코인 캐시, 그리고 이더리움, 리플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Q&A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차트 설명은 어제 이제 이상민님이 의견 주셨던 부분 다시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지금 현재 1122달러에 위치해 있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체크해드리는 이 삼각 수렴 안에서 이제 위치를 해 있고, 이 삼각 수렴에서 박스 중심 11,060달러라고 하면 이 박스 중심에서 박스 하단부에 위치를 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이 삼각 수렴의 하단부 추세선, 지금 추세선 맞고 지금 지지를 받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상민님 이제 어제 차트 의견 주셨던 부분 같이 한번 다시 보면, 일단 이 A, B, C, D, E 이 삼각수렴 안에서요, A, B, C, D, E 라고 진행된다라고 하면, 지금 마지막 지금 이제 2파가 진행 중에 있고, 이 2파가 이제 끝이 났는지 아니면 2파가 좀 더 연장이 될 건지, 이제 그 부분을 봐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2파가 마무리가 됐다 라고 하면, 여기서 이 상승 엘리엇 파동으로 이제 5파로 이렇게 상승파를 표현해 주셨는데, 이 상승 파동이 나오면서 지금 이 추세선을 뚫어줄 거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줬고, 오늘 그 이은님은 일단은 이 추세선은 한 번에 넘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쉴 거다, 이렇게 의견을 주셨고요. 지금 이제 이상민님 의견은 일단 추세선 돌파하기 전에 한번 조정을 주고 넘어갈 거다,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어떤 식으로 진행되든 한번 눌러주고 넘어가든 넘어가 준 다음에 눌러주든 그건 상관없습니다. 없고, 일단 이와 같이 상승 그림으로 이제 진행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여기서 그러면 지금 이 2파가 끝이 났는지 아니면 그 2파가 다시 연장파로 해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건지, 그 부분을 이제 보려고 하는데, 지금 보시면, 지금요, 여기서 보시면 지금 이 삼각수렴, 일단 전체적인 큰 그림의 삼각수렴이 있고요. 제가 이 고점과 고점을 잇는 추세선을 하나 더 그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2파가 마무리가 됐다, 지금 내려오고 있는 이 2파가 여기서 이제 연장이 된다라고 하면, 추가적으로 한 번 더 이 추세선을 깨고 내려오면서 마지막으로 하락을 더 만들어주고 조정을 끝내고요. 뭐 손기봉님 이제 9,500달러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일단 저는 이제 20주선까지는 언제든지 조정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현재 이제 20주선 위치는 8,800에서 이제 9,000달러 그 사이로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 정도 라인까지는 빠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추세선을 깨고 내려온다라고 하면. 이은님도 이제 그와 같은 의견 주셨고, 여기서 그 2파의 연장파가 나오지 않고 상승파로 이제 진행된다라고 하면, 그 기준을 뭘로 잡을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지금 제가 여기 추가적으로 그린 이 추세선이 돌파가 되면, 아까 이제 이 2파가 마무리가 되고 이 상승파, 이 초록색으로 그린 이 상승파가 이제 진행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파동이 나올 것인지, 그래서 2파가 연장파가 또 나올 것인지, 이 부분을 봐야 되는데, 그 기준을 이제 이걸로 보시면 됩니다. 이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체크해드리는 추세선으로 보시면 되고, 현재 위치에서 이 추세선 위치가 얼마냐면요, 1,600달러예요. 1,600달러. 그래서 1,600달러를 넘어가주면, 물론 이제 박스의 중심은 11,060달러인데 1,600달러를 넘어가 주게 되면, 일단 이제 2파가 끝났다, 2파가 끝이 났고, 그렇다라고 하면 아까 이제 봤던 그 상승파가 진행될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러면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알트코인으로 넘어가서 이더리움 클래식을 보도록 할게요. 이더리움 클래식 보면, 일단 그 75,000사토시 이때 지지를 받고 저항 역할을 했던 3거래일 연속으로 이제 상승을 해주면서 50일 이동평균선과 이 하락세경 추세선까지 돌파를 했는데, 지금 이제 내려오고 있는 이 120일 이동평균선과 이 저항 라인 75,000사토시 저항 맞고 지금 쉬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이제 넘어가 줄 것인지, 이 장기 이평선을 넘어가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해줄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조정을 받고 이제 쉴 것인지, 이 부분을 이제 봐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어제 이더리움 클래식을 설명을 드리면서 50일 이동평균선에 이제 어떻게 보면 대형 알트코인 중에 테조스 다음으로 이제 넘어온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이더리움 클래식 이 매수 추천 아니라고 말씀드렸고, 이거를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그냥 홀딩 관점으로 보셔라. 일단 목표치까지 안 왔다라고 하면, 그렇게 이제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어제도 이제 그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서 넘어가서 상승을 해준다라고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만약에 지금 이 121선 맞고 이제 쉬는데, 내가 다른 알트코인 갖고 있다가 그 알트코인을 매도해서, 이더리움 클래식이 먼저 가나보다 라고 해서 이더리움 클래식으로 이제 교체를 했는데, 이더리움 클래식이 지금부터 오히려 이제 쉬면서 몇 개월 쉬고 가장 늦게 출발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제 그 교체 매매가 잘못된 교체 매매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종목 이야기해 드리는 게, 이거 지금 사셔라 이게 아니라 이 위치를 지금 보시라는 겁니다. 현재 위치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만약에 내가 이더리움 클래식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이더리움 클래식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보시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120일 이평선 저항 맞고 이제 쉬고 있는데, 이렇게 진행될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2016년 말 2017년 초에 이더리움 클래식이 이렇게 쭉 길게 이제 하락해 주면서 완전 역배열을 만들어 주고요. 여기서 이제 보시면 이때요. 이때 이렇게 121선까지 붙여줍니다. 그리고 121선 맞고 이제 쉬고 50일 이평선까지 내려오죠. 내려오고 이제 50일 이평도 살짝 깨요. 깨고 이제 다시 올라와서 또 이제 121선 또 저항 맞고요. 살짝 넘어가는 모습 보였다가 또 눌러줍니다. 그러니까 이 위에 이제 장기 평선이 또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그림이 그려지진 않았지만 여기 지금 200일 이평선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또 이제 200일 이평선 한 번에 못 넘어가지고 또 이렇게 쉽니다. 근데 이 쉰 기간이 보시면 12월부터요. 12월부터 그 다음에 2017년 3월까지 쉬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고점 넘어가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물론 이제 크게 상승을 해주는데, 이렇게 진행된다라고 하면 이더리움 클래식이 알트코인 중에서 좀 늦게 움직이는 종목이 될 수도 있다. 지금 이제 이와 같은 움직임으로 진행됐을 때는 지금 이제 여기 121선 그리고 이제 200일선 넘어가기 전에 시간을 여기서 이제 보내주고 길게 보내주고 넘어가서 상승 그림으로 진행된다라고 하면, 물론 이제 종목마다 차이는 있을 겁니다. 이 장기 이평선인 120일과 이제 200일을 한 번에 넘어가주는 종목도 있을 거고요. 또 이렇게 아까 이제 2016년도에 이제 이더리움 클래식처럼 좀 쉬고 넘어가는 종목도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경우는 9월달에 이제 하드포크 이슈가 있기 때문에 2016년도와 똑같은 그림으로 진행된다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충분히 다르게 진행될 수 있고, 제가 이제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그렇게 진행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진행 안 되고 2016년도와 같이 진행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서 내가 다른 알트코인들이 안 간다라고 해서 그거를 매도해서 지금 뭐 이더리움 클래식을 산다거나 이렇게 하지는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그런 이유예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알트코인의 차례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좋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BSV를 보도록 할게요. 이제 BSV 일봉에서는 그대로 여전히 이제 그 15일 이동평균선에 그냥 에서 횡보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15일 이동평균선에 안착한 상태로 횡보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 제가 이제 오늘 4시간 봉을 열어놨는데, 그 4시간 봉에서 어제 설명드릴 때 어제 지금 중심을 넘고 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이제 방송 중에 근데 이제 중심을 넘었다가 다시 또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지금 보시면 이제 중심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렇게 수렴을 했던 구간의 중심에서 계속해서 이제 왔다 갔다 한다. 그래서 일단 이 중심을 완전히 넘어서 안착해주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51선을 넘어가는 그런 그림으로 저는 진행될 거라고 봅니다. 계속해서 지금 그냥 에너지를 모으고 있다, 때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이제 비트코인 캐시 보도록 할게요. 비트코인 캐시도 비슷한 그림인데, 이제 지금 BSV는 이 중심에 이제 걸쳐 있는 모습이고, 비트코인 캐시는 중심보다 약간 낮은 위치에 있는데, 그 이유가 보시면 일봉에서 51선이 BSV보다 더 내려와 있습니다.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어제 살짝 50일 이동평균선을 넘어서 끝났어요. 근데 이제 오늘 또 음봉 맞고 다시 이제 51선 밑으로 내려오고 있는데, 지금 이 중심만 넘어가 준다라고 하면 이제 51선 완전히 돌파해 주는 거죠. 그래서 50일 그 중심 넘어가면서 51선만 넘어가서 안착한다라고 하면, 이제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는 51선 안착한 이후의 흐름이 이제 좋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2017년도 말 이때도 이제 51선 안착한 이후에 한 일주일 정도 지나고 큰 상승을 했습니다. 이때요. 그리고 이제 2018년도 초
이때도 이제 51선 넘어가지고 이렇게 크게 상승해 줬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도 저는 이제 이와 같이 진행될 수 있다. 그래서 51선을 넘어가주는 그 모습이 이제 중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드리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리플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지금 추세선이 좀 지저분한데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이제 하락수혜경, 일봉에서 하락수혜경은 돌파가 됐다. 옆으로 누우면서 돌파가 됐다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여기 보시면 하락수혜경 돌파시킨 이후에 이렇게 이제 삼각수렴, 제가 삼각수렴 추세선을 그렸어요. 그리고 이제 중심을 그렸는데, 현재 이제 위치가 이 중심 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리플이 BSV와 비트코인 캐시보다는 먼저 움직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일단 이 하락 추세 돌파하고 돌파한 이후에 15일 이동평균선에 지금 안착을 해줬는데, 이 안착해줘서 에너지를 모으고 있는 이 와중에 지금 먼저 이제 이 중심 위에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여기서 시간을 또 보낼 수 있습니다. 아까 이제 뭐 비트코인 캐시라든가 BSV도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횡보하는 그런 움직임을 이제 보였는데, 일단은 현재 상태에서 딱 봤을 때는 이제 이 중심 위에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 먼저 움직일 수도 있겠다. 리플이 뭐 BSV나 비트코인 캐시보다 먼저 움직일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이더리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 지금 이더리움 대형 알트코인 중에서 이제 가장 좀 늦게 움직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하락 추세를 가장 늦게 돌파시켰어요. 옆으로 누우면서 돌파시켰는데, 일단 지금 위치에서는 이제 이더리움도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보시면 이제 15일 이동평균선 안착하고 15일 이동평균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약간 돌려 세우고 있어요. 돌려 세우고 있고, 4시간 봉으로 보면 지금 이렇게 봤을 때 여기 추세선을 이제 그려보면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삼각수렴을 하는데, 이 삼각수렴의 중심을 넘어가서 위로 돌파가 됐고, 4시간 봉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122평선에 이제 안착한 그런 모습이고요. 지금 이 위치가 지금 역회된 숄더에 이제 머리를 만들어 준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이 하락 추세 돌파하고 거래일이 지금 1, 2, 3, 6거래일 지났습니다. 6거래일 지났고, 2016년도에 이때 이제 돌아가서 보면 이때 본다라고 하면 이때 이렇게 하락 추세를 돌파하고 하루 1, 2, 3, 4, 4거래일, 그 다음에 이때는 이제 5거래일째 15일 동평균선 안착해주면서 양봉을 4개 연속 이렇게 만들어줬습니다. 만들어주면서 어깨를 이제 만들어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진행된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6거래 돌파하고 이제 6거래일 시간을 지냈잖아요. 그리고 이제 15일 이동평균선 안착하고 이렇게 15일 이동평균선 돌려 세우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상승이 저는 조만간에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더리움도 이제 그림이 좋아졌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여기까지 차트 설명 드리고 이제 Q&A를 보도록 할게요. 그럼 Q&A로 들어가서 오전에 이제 송기붕님이 써주셨는데, 제가 이제 다 읽어드리지 못해서 뒷부분 좀 더 이제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읽고 다음 부분 보도록 할게요. 현재 마음은 부자입니다. 가격은 싸고 부도위험도 없다고 판단되며 사업 잘 돌아갑니다. 리플 이야기 해주시는 거예요. 쌀 때 사서 묵혀두면 부자 되는 게 이 시장의 진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단지 가격만 특별 세일가입니다. 누르고 비트에서 리플로 전향한 1인입니다. 엄청나게 손실 중 하하, 이렇게 써주셨는데, 98년 IMF 때 은행 증권주 몇 개 부도낼 때 모든 게 공포였던 그 시절 가만히 해 은행 증권주 쓸어 담았다는 전설의 그분이 기억은 나질 않네요. 누군지 알 것 같아요. 저는 그 아무개시라고 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당시에는 부도의 공포가 있었습니다. 그런 아무개시가 굉장히 많았대요. 이때 이제 은행 증권주가 워낙 이제 저평가돼 있어서 이렇게 은행 증권주 많이 사서 이제 부자된 분들이 많이 계셨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부도의 공포가 있었습니다. 그냥 깡통으로 포기한 상태. 주식 생초보로 700유로 정도 달리는 말에 채찍질 가하다 완전 고점 매수 후 그때나 지금이나 올바른 전문가 없다. 만원에 산 게 500원 갔던 그 시절 참다가 4,000원에 털었는데 그래도 이제 8배 간 거죠. 12,000원, 15,000원 갔으니 말입니다. 국대엄마님 사촌도 사촌 오빠님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사촌 오빠분 몇 년 존버하여 기다리는데 이분처럼 이 사이클을 가지고 갈 수는 없는 문제이고, 이러면 이제 화병 나죠. 최소 이제 5개월을 못 버티랴 21년 중장타 나오고 이격도 커지면 매도 한 번씩 치기,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98년 IMF 때 직접 이제 그 송기봉님이 경험을 통해서 이제 배우셨던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고, 굉장히 그때 거의 포기 상태까지 갔던 증권주
500원까지 갔던, 10,000원에 샀던 게 500원까지 갔던 그런 증권주, 은행주가 4,000원에 정리를 했는데 12,000원, 15,000원 갔으니 말입니다. 근데 이걸 이제 읽고 있는데 마치 이제 리플의 미래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300원에서 500원 갔던 뭐 리플이 4,000원에 털어냈는데 이제 12,000원, 15,000원 갔다. 뭐 이런 식으로 예, 이렇게 보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요. 지편한 이님이 써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저는 업빗에서 G캐시 하드포크 받고 손절했는데 Y캐시는 어디서 확인이 가능할까요? 업빗 고객센터도 모른다고 하고 그럼 이 글도 그렇지 않을까요? 써주셨는데 G캐시 하드포크에 대한 오피셜 기사를 저는 본 적이 없고 업빗에서도 G캐시 하드포크 지원한다는 공지를 못 본 것 같은데 제가 놓친 걸 수도 있고 실제 G캐시 하드포크 있었더라도 업빗에서 하드포크를 지원하지 않았다면 업비트 보관 물량에 대한 하드포크 코인 그 Y캐시는 못 받을 확률이 매우 큽니다. 예를 들어 이오스 보유에 따른 에어드랍을 업비트 이오스 보관 물량에 대한 지원을 업비트에서 모두 지원해주지 않는 것과 같은 겁니다. 거래소 보관 코인은 거래소 오피셜 에어드랍 지원에 대한 것만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써주셨고 올해 초에 아마 올해 초였던 것 같아요. 올해 초에도 뭐 이더리움 하드포크 한다 막 이런 얘기가 몇 번 있었고 다른 이제 이오스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게 그 이오스 뭐 이더리움 각각 이오스 오피셜로 나온 어떤 하드포크 이런 게 아니라고 하면 누군가가 내가 이더리움을 하드포크해서 어떤 코인을 만들겠다라고 했을 때 그런 코인들을 각 거래소, 특히 이제 메인 거래소에서 다 상장시켜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오피셜로 나왔을 때,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리고 실제 해당 그 알트코인에서 이런 하드포크를 진행한다라고 이제 오피셜로 떴을 때, 그게 이제 실제 하드포크가 진행되는 거지. 만약에 제가 비트코인을 하드포크해서 코인을 만들겠다. 제가 뭐 이더리움을 하드포크해서 코인 하나 만들겠다라고 해서 이거를 거래소에서 상장 안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지금 이제 이더리움 클래식 이번에 하드포크는 뭐냐? 이거는 이제 업그레이드입니다. 업그레이드고 뭐 코인을 하나 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채굴 난이도 조정, 영 지식증명 도입, 서비스 거부 공격 대비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업그레이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이거를 이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면 하드포크와 소프트포크에 대해서 이렇게 잘 정리가 되어 있는 토큰 포스트에 잘 정리가 되어 있어서 한번 이제 설명을 드려볼게요. 예전에 처음에 이제 비트코인 2017년도에 비트코인과 이제 비트코인 캐시가 하드포크가 됐습니다. 근데 이 비트코인 캐시와 비트코인 하드포크는 그 비트코인 코어 진영과 이 비트코인 캐시 진영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의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여기서 이제 떨어져 나간 거죠. 그래서 독립된 새로운 코인이 만들어지면서 비트코인 캐시로 떨어져 나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러면서 이제 코인을 받은 거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던 이더리움을 해킹을 당합니다. 해킹 당하면서 기존에 해킹당한 그 이더리움을 이제 이더리움 클래식이라고 하고 새로 이제 이더리움을 만들어서 이렇게 이더리움 떨어져 나갔다. 그래서 이더리움 갖고 있던 사람들도 이더리움 클래식과 이제 이더리움이 같이 생긴 게 되는 거고요. 그런데 하드포크의 경우에 이렇게 뭐 하드포크 했다라고 무조건 또 하나가 생기는 게 아니라 퀀텀 같은 경우는 원래 이더리움 기반으로 뭐 처음에는 토큰을 만들었다가 퀀텀이 메인넷이 진행이 되고 메인넷 진행된 다음에 그 다음에 퀀텀 기반의 그 QRC20인가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걸로 코인을 또 만들어냅니다. 그 메인넷이 진행되고 나서요.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기존의 그 ERC20 토큰을 퀀텀 기반의 토큰으로 교체를 해주는데 그렇게 토큰 스왑하는 경우 이때는 내가 추가로 받는 게 아니라 내가 기존에 있던 걸 버리고 새로 이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되는 것도 이제 하드포크라고 한다라고 하면 하드포크가 된다라고 해서 내가 무조건 새로운 코인을 받는 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럼 소프트포크는 뭐냐? A다가 이제 소프트포크를 진행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만약에 이거 뭐 10번째라고 할게요. 10번째, 11번째, 12번째 블록에서 기존의 규칙과 새로운 규칙이 적용되어 블록을 생성해서 그러니까 그 업그레이드를 하긴 하는데 그냥 기존 규칙에다가 약간의 추가를 해서 블록을 생성했다. 이럴 때 이제 소프트포크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이번에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경우는 아까 보시면 뭐 채굴 난이도라든가 뭐 영지식 증명. 그래서 이번에 이제 업그레이드 되는 거는 좀 이제 업그레이드 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이건 이제 하드포크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설명드리고 그러면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양승현님이 이더리움 클래식의 일봉 차트에서 50일 이동 평균선을 뚫고 장대 양봉으로 솟구쳐 오르는 모습을 보니 기분이 너무 시원하네요.
다른 메이저 알트들도 그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하면서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 일단 이더리움 클래식이 50일 이평선에 안착을 했는데 저는 이제 대형 알트코인 나머지들도 지금 이제 위치상 언제든지 이제 50일 이평선으로 이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뭐 조만간에 50일 이평선에 안착하는 그런 알트코인들이 이제 많이 나올 거라고 봐요. 이렇게 보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이제 TX님이 오전에 지도미아 종료가 맞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고, 서정희님이 그 물 마시는 거 컵에다 마시라고 이런 거 말씀드려서 물 마시는 그릇을 보게 됐다 얘기해 주셨는데, 이거 이제 그 컵입니다. 컵인데 컵이 좀 커서 이거를 이제 그릇으로 이제 보신 것 같아요. 이거 그리고 우리 해밀리 가족분이 선물로 해주신 거여서 제가 꼭 이걸로 마십니다. 예, 대부분 이제 이걸로 마시고 가끔 다른 컵으로 마시기도 하는데 거의 대부분 이걸로 마십니다. 그래서 좀 컵이 커서 그릇으로 이제 보셨던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설명드리고 별걸 다 설명하네요. 예, 이렇게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박빌브님이 역시나 빗썸 불장 이후에 업비트 신규 원화 상장 1000% 페이크 주시네요. 갖고 있는 메이저 알트 꽉 잡고 있으세요. 이거 왠지 올해 3월 말 4월 초 비트 상승 전과 유사하지 않나요? 고생 끝 가보자 이렇게 써주셨는데 큰 산파 고고고 이렇게 써주셨는데요. 오늘 이제 그 업비트에 신규 상장된 그 이름도 잘 모르겠는데 이름이 12ship스, 예, 이름도 어려워요. 12ships인데 아까 이제 1000%까지 올랐다가 지금 약간 조정받아서 828% 올라와 있는데요. 916% 원화로 916% 올라와 있는데, 지금 이제 박빌브님 얘기가 뭐냐면 이렇게 막 올라가는 거 보면 아마 이제 내 기준이 없다라고 하면 이런 거 보고 쫓아가서 이거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계실 수 있는데, 이런 거 쫓아가서 이제 매매하다가 물론 벌 수 있는데 한번 물리게 되면 내가 이제까지 진짜 잘 갖고 있던 대형 알트코인들 물량을 다 뺏겨버리는 수가 있기 때문에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이런 거는 아예 쳐다도 안 보시는 게 좋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더리움 클래식 설명 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가 지금 딱 정리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 잘 갖고 계시고, 여기에서 내가 갖고 있는 보유한 코인이 해당 알트코인이 올라와서 차례가 됐을 때, 차례가 왔다는 건 뭐냐면 목표치까지 왔을 때 그때 이제 매도 타이밍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그래서 매도를 하고 아직까지 안 올라간 알트코인이 있다라고 하면 이제 그때는 그거는 알트코인을 사야겠죠. 만약에 뭐 이더가 안 올라왔다라고 하면 뭐 이더리움 클래식이 맨 마지막으로 이제 밀려나서 맨 마지막에 올라간다 라고 하면 뭐 이더리움 클래식을 살 수도 있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관심 가지셨던 대형 알트코인 중에 순환매를 돌릴 수 있다라고 하면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 지금은 아닌 겁니다. 왜냐면 지금은 아직까지 이제 목표치에 온 알트코인이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가 목표치에 온 알트코인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물론 아까 이제 그 뭐였죠? 이름 또 까먹었는데 12ships였나요? 예. 12ships를 내가 갖고 있다, ICO 참여해서 갖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매도 관점으로 이제 볼 수 있겠죠. 저게 이제 목표치에 이미 도달했다라고 하면 매도 관점으로 보시고 이제 매도하고 다른 뭐 알트코인 사셔도 되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고 하면 이런 데 관심 두지 마시고 일단 잘 들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분명히 이제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메탈 고고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메탈 고고님이 국경 없는 의사회 광고를 보고 문득 의사분들처럼 봉사하며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항상 돈에 여유가 생기면 나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곤 하지만 막상 여유가 생기면 나 또한 남을 위해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번 상승장에 조금이라도 여유가 생기면 조금이라도 남을 위해 쓰기 위해 노력해야겠습니다. 이렇게 써주셨고, 뭐 일단 우리가 여유가 생기면 도와주는 이런 마음도 좋은데, 여유가 없을 때도 저는 이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많이 있다라고 봅니다. 뭐냐면 내가 누군가한테 이제 긍정적인 에너지를 줄 수 있다는 거죠. 뭐 말로 주든 아니면 뭐 얼굴 표정으로 주든 웃겨주든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내가 꼭 돈을 들이지 않고 또 누군가한테 긍정적인 에너지를 줄 수 있고, 그런 것도 저는 하나 이제 또 봉사하다, 그리고 이것도 사회에 기여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뭐 돈을 내가 경제적으로 누군가를 도와줘야지만이 이게 이제 뭐 봉사가 아니라 그래서 이거는 뭐 시간적으로든 아니면 금전적으로든 지금 당장이라도 할 수 있는 것부터 저는 하면 된다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보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갓돌기님이 써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5월부터 이장님의 낙관적인 관점이 저와 매우 비슷하여 꾸준히 시청 중입니다. 이번에는 저는 조금 다른 의견을 내봅니다. 그동안의 차트적, 기술적 지표 말고 심리 인간 지표로 보는 제 관점에서는 지금처럼
만불 이하의 좋은 매수 자리를 주고 개미 태우고 상승장 갈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5월 OK 부터 13K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힘은 에이 더 오르겠어? 이제는 조정 와야지 라는 개미들의 심리에 반대로 상승했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여론이든 커뮤니티든 특히 차트든 너무 다들 여기가 바닥이라고 안심하고 있더군요. 특히 차트는 너무나도 뻔하게 삼각수렴을 그리고 올라갈 것처럼 보이고 있고요. 조금 더 시장을 냉정하게 보았습니다. 이렇게 써주셨는데 지금 공포지수는 바닥이라지만 다들 오를 거라고 존버하고 있는 게 보입니다. 이렇게 써주셨어요. 그래서 일단 공포지수가 바닥이다. 그리고 커뮤니티가 굉장히 사람들이 안심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얼마 전에 커뮤니티에서 이제 뭐 자살했다는 이야기를 또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지금 실제 뭐 공포 지수도 그렇고 사람들 커뮤니티 분위기도 그렇고 썩 좋다라는 느낌을 안 받아요. 그리고 댓글도 그렇고 지금 제가 이제 영상을 올렸을 때 6월달 비트코인 막 올라갈 때 5월달 6월달 이때는 영상 그 조회수 이런 걸 봤을 때 훨씬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게 줄고 있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시장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좀 적어졌다. 그리고 이 시장에 이제 있던 사람들도 일정 부분 좀 떨어져 나갔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지금 야 바닥이니까 이제 올라갈 거야.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저는 오히려 이제 많지 않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공포지수에도 그게 이제 반영돼서 나오고 있다라고 봅니다. 이평선 이격 8.5K의 CME 갭도 분명 생각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써주셨고 뭐 8.5K까지는 모르겠고요. 일단은 제가 오늘 뭐 오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20주선 뭐 8,800달러 이 정도까지는 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나일강님이 뭐 위로 올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겠죠. 근데 다들 오를 거라고 존버 적어주신 부분에서 다들에 해당하는 분들은 어디서 확인이 가능한지 궁금하네요. 지금 여러 커뮤니티 가면 19년 1월에서 3월보다 접속자 수가 더 줄어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저도 이제 이런 걸 느끼고 있고 오히려 이제 분위기가 올해 초 1월 3월에는 이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뭐냐면 그 올해 초에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진짜 포기해서 떨어져 나갈 사람들은 그 작년 말에 많이 떨어져 나갔고요. 올해 이제 1월 달에도 많이 떨어져 나가고 2, 3월 달에는 진짜 남을 사람들만 딱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오히려 이제 분위기가 좀 좋았어요. 진짜 공부하자는 분위기였고 그러다가 4월달, 5월달, 6월달 올라가면서 막 신규 들어오면서 그때 올라갔다 조정받으니까 굉장히 이제 커뮤니티 분위기도 안 좋아지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본다라고 하면 저는 지금이 분위기가 좋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뭐 이거는 뭐 느낌이기 때문에 사실 뭐 제가 느끼는 부분이고 또 지금 갓돌기님 같은 경우는 지금 분위기 좋다라고 느낄 수도 있어요. 커뮤니티 봐도 사람들 야 다 바닥이니까 괜찮다 안심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로 또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건 어찌됐든 뭐 각자 느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음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유플레이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재미로 본 일목균형표 통계를 직접 조사해 보았습니다. 4시간 본 기준이고 구름대에 파랑, 주황색 구름이 모여서 굉장히 좁아질 때 비트코인 달러 차트의 가격 변고점이 확률로 57% 확률로 발생했습니다. 지금 시간으로부터 후행성에 100여 번에 가까운 구름대가 좁아지는 지점을 주로 세어보았고 반 이상의 확률로 변동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로 위로 보았을 때 8월 25일 오후 시간대에 일목균형표상에 선행 구름대가 모이는 지점을 볼 수 있다. 오르고 내리는 가격까지는 장담하지 못하겠지만 일단 변동성은 있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9월 25일에 그래서 저는 8월 25일이요. 8월 25일에 그래서 4시간 봉에서 일목균형표를 적용을 해보면 지금 이제 일목균형표에서 아까 이제 의견 주신 게 구름이 좁아지는 지점 이렇게 구름이 좁아지는 지점에서 변동성을 이제 보일 수 있다. 그리고 이 날짜가 이제 8월 25일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의견을 주셨고 또 이제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뭐 일봉에서 본다라고 하면요. 일봉에서 본다라고 하면 지금 이 후행 스팬 위치가 현재 위치가 지금 7월 28일에 위치하고 있고요. 지금 이틀 뒤 7월 30일이 되면 이렇게 봉과 만납니다. 일단 이 봉은 돌파했죠. 지금 돌파했고 봉과 만나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7월 31일부터 지금 보시는 것처럼 8월 6일까지 비트코인이 올라왔어요. 올라왔다라고 하면 이 후행 스팬이 여기서 이제 빠지기보다는 아까 이제 그 의견 주신 게 유플레이님이 변동성은 이틀 뒤에 이제 보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래서 구름대가 좁아진 이틀 뒤에 이렇게 변동성을 보일 수 있겠다라고 이제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날짜가 지금 보시면 8월 25일 이 이틀 뒤가
이렇게 이 삼각수렴 안쪽에 이 작은 삼각수렴 제가 추세선 그린 이거 이제 만나는 점이 8월 28일이고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끝까지 가기보다는 그 전에 이제 방향성을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아까 이제 유플레이님이 의견 주셨던 것처럼 변동성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자리라고 봐요. 예, 이렇게 설명드리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제로님이 써주신 부분 보겠습니다. 요 며칠 중요한 차트상 움직임은 비트 도미넌스 상승 쐐기형 하방 이탈이 아닐까 합니다. 단순 추세선이 아니라 상승 쐐기형으로 보는 게 맞다고 보여지네요. 일봉 주봉 기준 RSI도 하락 다이버전스로 보여지고 비트코인은 추세 하방 지지 받는 걸로 보여서 비트 횡보 내지 약 상승, 알트 큰 상승 이런 움직임이 나와줘서 알트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이 이제는 편안해지셨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써주셨고 지금 이제 이렇게 봐주신 것 같아요. 이렇게 상승 쐐기형이고 상승 쐐기형에서 이제 보시면 아래로 지금 이탈을 했다라고 이제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이때도 이제 상승 쐐기형을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때 이렇게 상승 쐐기형에서 아래로 이탈을 했다. 그리고 이때도 이제 보조지표에서 하락 다이버전스가 나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했었고 물론 이제 그 이후에 아래로 이탈했다가 또 올라왔는데 지금도 일단은 이렇게 상승 쐐기형을 크게 그려봤을 때 상승 쐐기형에서 일단은 아래로 이탈했다라는 겁니다. 그 이후에 이제 움직임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부분은 이거였잖아요. 지금 이 라인 지금 120일 이평선이 지나가는 120일 이평선이 지나가는 이 라인을 깨고 내려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이제 평행 채널로 봐도 될 것 같아요. 평행 채널로 이렇게 이제 본다라고 하면 지금 이렇게 평행 채널로 본다라고 하면 이번에 그 5파 이 도미넌스 차트에서 5파가 이렇게 평행 채널로 그려볼 수 있다. 그리고 이 평행 채널의 하단부를 완전히 깨고 내려왔을 때 그때 이제 비로소 이제 도미넌스가 하락으로 진행된다라고 이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일단은 먼저 이 추세선 깨는 것도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이 중심 깨는 것도 이제 지켜봐야 될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마지막 분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아로야미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원달러 환율이 폭등하기 어려운 이유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IMF 때 원달러 환율이 폭등하는 외환 위기를 경험했던 많은 사람들이 한국 경제가 어려워지면 환율이 폭등할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적어도 5년 내엔 한국의 외환 위기는 오지 않는다고 봅니다. IMF 후 20년이 지난 한국의 경제력은 그때와 비교해 비약적으로 크게 성장했습니다. IMF 때는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에서 팔아서 달러를 벌어 볼 만한 제품이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렇진 않다라고 봐요. 우리나라 IMF 때도 우리나라는 뭐 수출 일단 우리나라가 뭐 자원이 많은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때도 당연히 수출로 어떻게 보면 우리는 달러를 계속 벌었다라고 봅니다. 물론 이제 그 사이즈는 다르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이제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 말씀드렸는데 IMF 때 그 당시에 외환 보유고는 일단 그 전까지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 중에 가장 최고치였어요. 가장 최고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IMF를 맞은 겁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이제 예전에 보여드렸던 자료인데 IMF 맞기 전에 우리나라 분위기는 어땠냐? 굉장히 좋았다라는 겁니다. 94년도부터 우리나라 경제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발전하는 상태였고 여러 가지 경제 지표도 좋은 편이어서 외환 보유량을 거의 바닥까지 낮춰도 큰 위험이 없으리라 판단하에 보유하고 있던 외환을 아무 걱정 없이 쓰고 있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나라는 일단 수출 주도 이제 국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은 전자전기, 반도체, 휴대폰,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조선, 2차 전지 등 환율이 조금만 올라주면 세계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이 생겨서 불티나게 팔려나갈 우수한 제품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써주셨는데 제가 이제 그 환율 차트를 보면서 환율이 우리나라 원달러 차트에서 원화가 약세로 갈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리는 부분은 일단 원달러 차트를 이렇게 보시면요. 이게 주봉 차트입니다. 주봉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제 우상향하고 있어요. 우상향한다는 게 뭐냐면 달러 강세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이 우상향하고 있는 이 부분에서 차트를 봤을 때 채널 바닥에 있다는 겁니다. 채널 바닥에서 그러니까 이번에 이 수렴을 돌파를 시켰어요. 돌파를 시켰고 이 수렴이 2016년도부터 이어져 오던 수렴인 겁니다. 이 수렴 구간을 돌파시켜서 이번에 이제 상승해 줬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렇게 여러 가지 위기가 지금 몰려오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충분히 원달러 원화 약세로 갈 수 있다라고 보고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야, 우리나라 환율 원화 약세되면 좋은 거 아니냐?
원화 약세되면 우리나라 경제력 좋지 않냐, 수출 많이 되니까,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한 가지 면만 보는 거고요. 실제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한번 보시면 우리나라 원화가 만약에 이렇게 약세 국면으로 진행이 됩니다. 약세 국면으로 진행이 돼서 원화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냥 앉은 자리에서 자기 자산이 계속해서 깎이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외국인 투자자가 갖고 있는 우리나라 주식들, 우리나라 부동산들, 뭐 우리나라 채권들, 이런 것들의 자산이 앉은 자리에서 뭐 10%, 20% 이렇게 깎이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당연히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떨어지는 원화가 약세로 갈 때는 던질 수밖에 없어요. 던질 수밖에 없고 주식도 팔고 부동산도 팔고 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자산을 이렇게 팔게 되는데, 이렇게 팔았을 때 그러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붕괴되면서 그렇게 진행됐을 때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그럼 좋아지는 거냐? 이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좋다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야, 환율 떨어지면 좋아지는 거 아니냐, 이거는 그냥 한 가지 면만 보는 거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부분이 좋다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주식을 팔고 나갈 것이고, 그로 인해서 주식시장은 붕괴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거기에 더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이제 송기복 님이 우리나라 환율 조작국 그 세 가지 조건에 다 해당된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고, 만약에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이 된다 라고 하면 환율이 우리나라가 원화 약세로 가서 수출이 잘 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그 상계 관세를 때릴 수 있습니다. 상계 관세를 때리게 되면 이때는 환율로 인해서 그 혜택 받는 그 부분이 다 이제 날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수출 경쟁력도 떨어질 수도 있다. 환율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수출 경쟁력은 떨어지고 오히려 이제 수입하는 그 수입 물가만 올라가면서 실제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됐을 때 미리 이 부분에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나는 이제 원달러 이렇게 안 올라갈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면 그냥 원화로 들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전체적인 그림에서 봤을 때 지금은 이렇게 원화가 약세로 갈 수 있는 공간이 훨씬 많은 위치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내가 갖고 있는 원화를 일정 부분은 달러로 바꿔놔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달러로 바꿔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부분을 뭐 이때 돌파됐을 때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돌파되기 전에도 충분히 이제 돌파가 될 거다. 이 수렴하는 구간을 돌파시킨다라고 하면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 달러를 이렇게 지금 바닥에 있을 때, 쌀 때 달러를 매수해 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오늘 나온 얘기 중에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 또 같이 나누고 싶은 의견, 정보 있으시면 같이 공유해 주시면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신 해밀 여러분 감사드리고,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해밀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알림정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